이날 아침 버스 탄 여자는 결국 살아서 버스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24세 소녀는 대낮에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악랄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사람들 앞에서 버스에서 한 여자에게 몹쓸 짓을 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죄수는 왜 그런 악독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저희와 같이 2000년으로 돌아가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으며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일어났습니다. 1976년 6월 9일 누르 수자일리 무크타르는 말레이시아 가상이라는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가족에서 태어난 유일한 여자아이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자랐습니다. 수자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름답게 생겼으며 성격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유학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가난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비록 유학하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 수자일리의 가족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1997년 아버지는 3만 링깃, 하나로 약 852만 원을 대출받아 수자일리를 영국 데몬포트 대학교로 유학생활을 하며 컴퓨터 전공을 하게 하였습니다. 1999년 학업을 마친 수자일리는 쿠알라룸푸르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의 선발과 면접 끝에 한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꽤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수자일리는 쿠알라룸푸르에 정착한 후 루디 살인이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수자일리는 결국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되게 말았습니다. 2000년 10월 7일 이른 아침 24세의 수자일리는 WD4256번 치외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포트켈랑역으로 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본인이 그 버스 안에서 참변을 당할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스에서 승객들이 서서히 내리게 되자 차 안에는 결국 수자일리와 운전기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자일리는 곧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원래 포터클랑으로 가야 하는데 그날 차량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 수자일리는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클랑의 부키팅기 지역에 정차하게 되자 수자일리는 차량의 문을 향해 달려가 내리려고 했지만 차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는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란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하게 된 수자일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자일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차량의 창문과 차문이 닫혀 있어 누구도 그녀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전기사의 폭력으로 연약한 수자일리는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수자일리는 차량의 창문에 눌린 채 절망에 빠진 채 유리창을 두드려 사람들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이때 대반이라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우연히 버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차된 버스를 보고 이상해하며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말레이시아의 버스는 어두운 필름으로 덮여 있어 버스 밖에서 차 안을 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대반은 창문을 통하여 어렴풋이 어수선한 옷차림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어 가까이 다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확인하려고 하다가 운전기사가 그를 사납게 노려보며 꺼져 라는 손짓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대반은 건장한 운전기사의 위협으로 더 이상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본인의 범행이 들키게 되자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씨가 착한 대반은 차량 안 여성의 안전이 걱정되어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스 기사가 두려워 감히 혼자 차량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반은 자신이 본 것을 그 남자에게 알려줘 두 사람은 버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내 또 다른 두 사람이 그들을 도와 네 사람은 같이 버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보고 아무 겁 없이 버스에서 내려 뒤따라온 사람들을 보며 욕설을 퍼붓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운전하여 철룡은 뒤의 도로로 돌아가더니 바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에 차량은 클랑부키팅기 건설용장에 정차하여 운전기사는 더욱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 건설 현장에서 여러 일꾼들이 운전기사를 목격했는데 그는 여성복 몇 벌을 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그가 범행을 저질러 수자일리를 숨지게 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일꾼들의 주목에서 서서히 떠나게 됐으며 수자일리는 근처의 외딴 곳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전기사는 도망가지 않고 아무 일 없듯이 버스를 운전하여 터미널로 돌아가 회사의 버스가 길에서 고장이나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후 운전기사는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핑계로 휴가 요청을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 중 운전기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버스가 정상 경로로 벗어나 나타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해서인데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쿠알라룸푸르 경찰서로 이상한 상황을 신고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버스가 정차한 의심스러운 장소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때 한 시민이 클랑부키팅기 근처의 외딴 곳에 숨진 여성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이 없어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는 질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녀의 몸에는 44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피부색이 까맣게 되어 쿠알라룸푸르 경찰은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수자일리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너무 심각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널리 퍼져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자일리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아침부터 그녀와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그들을 병원으로 불러 피해자가 실종한 수자일리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4일 만에 쿠알라룸푸르 경찰은 수많은 목격자를 통해 32세의 버스 운전기사 하나핏 벳 하산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나피를 체포하여 그의 몸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한 건 하나피가 체포됐을 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는 경찰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가 도중에 급히 하차했어요.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녀를 해친 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쿠알라룸푸르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추후 경찰은 그 버스 노선에서 피해자의 핸드백과 키, 그리고 은행 통장 등 소지품을 발견하게 됐으며 또 하나피의 집에서 수자일리가 착용했던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피는 설명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의학자들은 수자일리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하였는데 DNA 검사 결과 바로 버스 운전기사 하나피인 체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수많은 증거 앞에서 하나피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자일리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하나피가 수자일리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과 그녀를 해친 혐의로 하나피를 기소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과 경찰은 전부 하나피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피가 범행을 저지른 걸 직접 본 사람이 없어 게다가 그 당시 말레이시아의 버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건을 실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1년 3월 12일 하나피 사건은 시알라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11건의 간접 증거로 하나피에 대해 극형을 선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총 55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그들의 증언과 경찰이 찾아낸 증거를 합쳐 하나피의 범행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자일리의 몸에서 발견한 44개의 부상은 하나피의 말대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와 관계를 나눈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 측은 이날 하나피가 정상 노선이 아닌 다른 곳에 나타난 걸 증명하게 되어 하나피가 WD 4256번 버스를 운전한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은 또 수자일리가 들고 있는 버스표로 그녀가 사고 발생하기 전에 WD 4256번 버스에 탑승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62일간의 재판 끝에 하나피가 수자일리에게 몹쓸 짓을 한 것과 숨지게 한 혐의를 유죄 판결하여
강제로 관계를 나눈 혐의에 하나피에게 유기징역 20년에 12번의 채찍질을 선고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결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최고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의상해죄로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하나피는 상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연방법원은 하나피의 마지막 항소에 기각하여 42세의 그는 2008년 12월 19일 아침에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교수대까지 걸어가 삶을 끝냈습니다. 수자일리의 부모는 딸을 잃은 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침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리 캐비닛으로 딸의 소지품을 보관하여 그녀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수지일리의 부모는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악하게 내 딸을 다치게 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때 딸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그가 빨리 사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범인은 본인의 범행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왜 그런 악독한 짓을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피는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여자에 대한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대낮에 버스 안에서 감히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의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됐는데 그는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1996년 하나피는 말레이시아 켈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34살 하나피는 4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으며 정가도 아주 많았습니다. 1988년 22세의 하나피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여 기소된 적이 있으며 1994년 28살의 하나피는 신용불량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0세가 된 하나피가 강도질을 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차례로 감옥에 가게 된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출소한 후에도 계속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처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들은 하나피가 가정폭력을 가하며 그와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의 4번째 혼인 생활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하나피는 2000년 9월 말에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본인의 정가를 숨겨 지원했는데 버스 회사는 그의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그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피가 입사한 지 10일 만에 버스 안에서 사람을 놀라게 한 악독한 범행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피가 범행을 저지른 10월 7일에 그의 4번째 부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나흘간 있다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하늘이 하나피에게 준 처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피의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가 일방적인 욕망과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벌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은 걸로 추측했습니다. 수자일리의 사건이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여 그 당시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버스를 타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누가 감히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수자일리의 사건이 단지 수감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도 안전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2가지 사항에 불만을 뒀었는데 첫 번째는 버스 창문에는 검은색 필름과 각종 광고가 붙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차량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공공장소의 버스의 내부는 밀폐 공간이 되어 범인이 범죄를 일으키게 편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버스 안은 매표원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의 직원만 늘리면 범인의 범행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2 사항 외에도 버스 회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불법 기록부에는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받게 하고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정가 있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일부 특수직위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총리와 교통부 장관의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버스 창문에 광고와 필름을 붙이는 걸 강제로 제거 요청하며 투명한 상태로 두고 차 안에 또 한 명의 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후속 조치로 수자일리는 되살릴 수 없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후에 그녀와 유사한 범행이 없고 민중이 버스 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